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죠. 요거 그 주거 출입제 프린트 보려고 정리한 거는 내일 보겠습니다. 그 매년 이제 뭐 다 3개년 이 판례를 교재로 하는데 올해 보니까는 이게 6월 15일에 판례가 한번 뭉툭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틀림없이 이제 6월 말에 한번 또 나온다. 근데 다른 교재들 보니까는 6월 15일에서 끊었더라고요. 저보다도 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빠르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틀림없이 나온다 해갖고는 6월 29일에 한 7개가 나와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9일 때인가요? 그때부터 법무부에서 이제 최신 판례는, 그 전 판례는 올해 같으면 이제 2023년 6월까지만, 6월 30일까지만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내년 이제 1월에 신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3년 판례는 아직까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법무부가 6월 30일까지는 최신 판례로 출제를 하겠다 해놓고는 출제를 안 해요. 수험생들 결국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년 2024년 13회 변시는 2022년 판례까지 실제로 출제가, 물론 이제 출제할 수 있겠죠. 어느 날 또 규칙을 깨고, 규칙은 원래 6월 30일인데 출제를 안 했는데 법무부가 뭐 출제할 수도 있고, 이번 육모에서도 금방 보는 판례가 다 출제가 됐더만요. 군인들 동성연애, 그거 이번에 육모에서 출제가 됐던데, 어쨌든 간에 뭐 6월 29일이면은 이제 마지노선까지 다 보신 겁니다. 6월 15일 우리가 있거든요. 이제 몇 개 보시게 되는데, 어쨌든 뭐 6월 29일 판례까지는 확실하게 보셨으니까 실자 들어가면 그건 출제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죠. 좀 이따가 부작위범 들어갈 때 좀 드릴 말씀이 좀 있고요. 사회와 관련해서. 자, 먼저 4페이지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자, 법률주의는 판례가 없고 2번 소급표 금지 원칙인데, 이거는 2020년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보호 관찰 대상자에, 이 책은 맨 위에다가 이제 굵은 글씨로 판례를 전체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 문제를 하나 이제 출제를 했고요. 본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핵심 부분, 요약한 부분을 보시면은, 자, 보호 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 사항을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수강 명령 대상자에게는 확대해서 이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 보호 관찰 대상자 같으면은 특별 준수 사항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번에 성범죄자들이 많이 출소했지 않습니까? 그래 많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보호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지켜라 늘상 연락을 해라. 그런데 이러한 특별 준수 사항을 단순히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수강 대상자에게는 확대 적용할 수 없고, 역시 소급 적용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 소급 적용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면은 이 형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재형법적 원칙의 대원칙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시기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수강 명령은 요거는 보완 처분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수강 명령은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은 어디 보육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애기들 기저귀 빤다라든가 그런 것들 약하다, 이런 것까지 해서 소급해서 확대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 그 정도로 법원행시에서는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명확성의 원칙인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2023년도 판례인데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의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의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줄신문법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1번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우리 형법과 독일 형법을 비교해 보면은, 그냥 혹시 독일어 하시면은 독일 형법 보시면은 그냥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뭐가 됩니까? 그 용어를 썼는데도 독일 형법이 이해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게 명확성의, 우리 형법은 조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 불명확한 개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은
독일은 그것마저 나도 명확하게 났거든요. 이렇게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명확성의 원칙. 자, 그런데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히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또한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서술적 개념이죠. 사람을 살인죄. 근데 모든 구성적 예컨대 재물의 타인성.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컨대 배우자. 자, 여자친구하고 배우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동거인하고 배우자, 남이나 동거녀하고 배우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결국 혼인신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법적 개념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법적 용어가 서술적 용어만 사용할 수는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줄신 부분. 자, 3번. 자,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아, 대충 이러면 범죄를 저지르면은 예컨대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아주 중한 형벌을 받겠구나. 이 정도로 예측 가능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 다시 말하자면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인 법 집행 배제가 확보되어 있는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반환하지 않는다. 그 기준은 예측 가능성 플러스 자의적인 법 집행의 배제. 이게 명확성의 원칙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판례가 몇 개가 없고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자, 4번 유추해석 금지 원칙인데 뭐 최근 판례는 아주 일반적인 판례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최근 판례, 두 번째 최근 판례 한번 보시죠. 이건 중요한 판례입니다.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판례에서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오늘만 해도 여러 개를 보시게 돼요. 그때그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특가법, 특정 범죄 가지고 특가법이죠. 오제 10은 뭐냐면은 우리가 운전 중에 그것도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가 운행 중에 폭행 등을 가하게 되면 가중처벌 받죠. 전 법무부 차관도 이 양반 술 취해갖고는 택시기사에 갖고는 집행유예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규정입니다. 바로 이제 그 규정이 되는데 이때 이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바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25cc 이하에 그거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 스쿠터 정도 아닐까? 스쿠터 정도 아닐까? 그랬을 때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바로 요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특가법 5조의 10에서 정하는 운전자 이제 그 운행 중인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폭행죄 여기에는 뭐가 됩니까? 이 자동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요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지 1번 보면은 자, 특가법 5조의 10 제1항입니다. 운행 중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시내버스죠. 각종 버스, 대중교통, 각종 버스들, 광역 버스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택시 같은 경우도 뭐가 됩니까? 아직 미터기 꺾지 않고 여전히 빨간 들어오면은 그것도 역시 운행이죠. 그때 택시자 때리면 역시 그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이로 인해서 사계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동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요지 번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는 이거는 대중교통 그 어떤 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쿠터 타고 다니거든요. 스쿠터 타는 사람이 네가 건방지게 뭐야. 그래야 그 사람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결국은 대중교통의 원활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스쿠터 타고 혼자 가는 사람은 대중교통은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대중교통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예컨대 시내버스, 지하철
뭐 전철, 전철에 똑같죠. 무슨 뭐가 되면 철도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지 않느냐. 바로 이제 이런 해석이라는 것들. 근데 왜냐하면은 이걸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6페이지 첫 번째 판례인데 이게 그 최근 판례인데 최근 판례긴 한데 이게 24년이 아니었네요. 근데 이번에 육모에서 재형법정주에서 이 판례가 출제가 돼. 제가 착각을 했 2020 작년 거군요. 올해 게 아니라. 자, 이거 1번 동성인 군인 사이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합체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계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역법상 92죄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여학생들은 조금 이제 뭐 대충 뭐 아시겠죠. 근데 저는 뭐 82년에 41년 전에 입대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뭐 맨날 이제 뭐가 됩니까? 남자들만 하루 종일 1년 300일 남자들만 보니까는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군형법 92조는 바로 이 군대에서의 군인 간의 바로 성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됩니다. 처벌하는 이제 규정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사실관계가 뭐냐면은, 자, 여기 이번에 사실관계 있습니다. 군인인 각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들과 서로 뭐 이러한 것을 이제 추행을 하고, 독신자 숙소라는 얘기는 아마 준사관 내지는 장교일 겁니다. 장교 같은 경우는 BOQ라 그래갖고는 다른 사병들은 뭐 내무에서 생활하지만은 장교들은 이제 BOQ에서 이렇게 독자적인 숙소하니까 아마 장교들일 겁니다. 피고인들은. 근데 사적 공간에서 동성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어쨌든 대한민국 군인들은 무조건 동성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특히 내무반에서 뭐 이게 저는 80년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대 또 다를 겁니다. 우리 때는 그냥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냥 공공연하게 그건 막 장난으로 지금은 완전 중범죄 성추행을 갖다가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뭐 공공연하게 하고 낄끼로 박수 뭐 쳐대고 그 당시 말에도 그랬었거든요. 그건 지금도 처벌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부대 근무 중에 또는 내무반 생활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빼박입니다. 군형법 92조가 당연히 적용이 돼서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특히 사적 공간인데 독신자 숙소.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장교들일 거고 BOQ가 더 장교 숙소에서 사적으로 동성전을 했다. 이것까지 과연 포함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어떤 군형법 92조상에 있어서 동성 간의 어떤 성폭력 이걸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겠죠. 지들이 좋아서 한대는데 무슨 부대 내도 아니고 군부대 안에 있더라도 독자적인 이제 숙소에서 했던 것들 이것까지는 더 이상 포섭할 수 없고 여기까지는 확대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 만약 처벌하게 되면은 이거는 유치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아마 담당 군인들은 피고인들은 다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최근 판례인데 2번 요거는 이번 법원행시, 그 다음에 작년 법원 2년 연속 출제가 됐는데, 자, 법정소동죄는 아시겠죠? 뭐, 재판정에서 소동 지키면은 법정소동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재판 도중 소동을 일으키면은 법정소동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헌재에서의 심판도. 근데 우리는 보통 법정에서 판결이라고 그러죠. 헌재에서는 결정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 절차도 여기에 포함되냐고 그랬더니 대법원은 당연히 포함된다. 너무나 당연하게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것은 물론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는 거기는 재판소가 아닙니까? 당연히 법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도 중에 내일 중요한 판결 하나 나오죠. 지금 행자부 장관 어떤 탄핵에 대해서 이제 내일 10시쯤에 헌재가 우리 강의 도중에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나오게 된다는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갖다가 법정의 판결에 포함 안 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들. 당연히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 저기 종로 저기 옛날에 창덕여고 자리인데 거기 헌법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마 거기서 이제 대법정에서 열릴 텐데 거기서 만약에 누가 소동 일으킨다 그러면은 법정소동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고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받아자. 안국독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났나요? 안국독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문 자체가 아주 쉽게 이 정도만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최근 판례인데 요거는 특별형법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그 형법에서 출제되고 뭐 기록형에서도 올해 기록형 무면허 운전하나 기록형에서 출제됐죠. 사례에서 그런 또 주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각호에 종합보험 가입 특례 적용에 의해 이건 제가 가로 쳐놨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유하게 된다. 먼저 교통사고 교특법 이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교통사고 특례 속히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8대 사고라고 했는데 지금 교통법에는 12대 사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이 12대 사건에 적용을 받으면은 그때는 상관없이 법원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12대 사건 이외 사유라면 교통사고 일어나죠.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죠. 그러면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인 대물면상만 하고 끝납니다. 그랬는데 제 기억이 맞더라면은 7호가 아마 무면허 운전이고 8호가 음주운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강 특에 있어서 뭐 도로 무단횡행다 이런 것들 이게 속칭 12대 사건입니다. 12대 사유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면은 이때는 뭐가 됩니까? 교특법에 의해서 이때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특법은 뭐가 되냐면은 12대 사건 이외 사유는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만 보면 됩니다. 종합보험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금이 나가게 되면 합의가 저절로 되는 거죠. 합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보다도 더 엄격하게 절대 검찰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다 이 12대 사건에 해당하고 제일 중요한 건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때는 뭐가 됩니까? 합의를 받아도 이때는 검찰에서 일단은 기소해서 약간 벌금 때리더라도 이때도 얼마든지 검찰에 제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12대 사건은 과실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 이거 무면허 운전 사건입니다. 과실에 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각 단서 각호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어야 내가 지금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어야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판결문이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 면허가 취소돼 가고는 무면허 상태인지를 몰랐다. 어서 많이 보셨죠? 이번에 12회 때 기록형에서 요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몰랐다. 그러면 고의가 없죠.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이럴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때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때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의가 되는데 자, 요지 1번 줄침부분 한번 보시죠. 자,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는 고의범. 자, 교특법 3조 2항 단서 제7호. 그렇죠. 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43조를 위반해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43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들. 여기서 한번 살펴한 게 있습니다. 갑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다리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해서 그 탑승자들에게 사기를 입힌 사안에서 갑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몰랐다고 항변을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그 고의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취소 사실 고지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점에 대해서는 갑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쪽 아랫부분은 이번 변시 그 기록용 사례와 거의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이번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은 면허가 취소된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거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 진술서라든가 거기서 다 나오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한 무면허 운전죄는 이거는 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운전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음주운전이라든가 무면허 8호 음주운전이거든요. 어쨌든 1호부터 12호까지 이것은 모두 고의범에 한해서만 처벌을 받는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요건 그렇죠. 요 놈이 2023년 6월 29일 가장 최근 판례입니다. 요 놈을 기다린 거죠. 요 놈들을 6월 29일자 판례가 됩니다. 자, 다음 판례도 이번 2023년 6월 29일자 판례인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줄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헌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 죄형 법정죄에 어긋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아청법인데, 아청법은 선포법보다 더 셉니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청법인데, 문제는, 자, 아청법상의 15조 5항 보면 아동 청소년의 이용 음란물 소지죄에서 소지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될까? 요거를 다운받아갖고 지금 폴더 안에 저장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소지가 되겠죠. 요거는 빼박으로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자, 요걸 말하고 인터넷 주소 URL 인터넷 주소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경고하죠. 뭐가 금전적인 거, 이거 누르면은 내 스마트폰이 해킹당해갖고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이제 보이스피크에 놀아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절대 접속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접속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로라는 거죠. 그 사이트로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 통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저장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저장한 것은 소지인데 이렇게 경로를 갖다 뚫었다. 이것도 소지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건 좀 너무 멀다. 이렇게 되면 지나친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되겠죠. 불가하다. 따라서 자, 줄침부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파일을 구입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헌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접근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쳤다. 그래갖고는 URL에 들어가거든 그걸 다운로드 받았으면 소지 맞습니다. 다운로드 받지 않고 URL만 지금 받은 상태에 있다. 문자 오면 자동으로 오니까는 그 상태다. 요거는 소지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처벌할 수 없고, 만약에 이걸 처벌하게 되면 이거는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확실하게 반하게 된다. 요건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재형법정주의고, 그 다음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번 12회 때 변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포괄 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 법규에 대해서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1번.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 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 3등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고, 이 지분이 이번에 그대로 12회 때 출제가 됐죠. 2번. 이들 신설된 처벌 법규가 상습법을 처벌하는 구성 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미 처벌 규정이 상습법 처벌하는 규정이고, 상습범 포괄일죄예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일단은 포괄일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기본적 구성 조건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포괄죄는 상습범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든지 뭐가 됩니까? 포괄죄로 수해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처벌 법규가 신설이 됐다는 겁니다. 처벌규가 이제 신설이 됐다. 이럴 때도 이 법리가 적용되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소구표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2번인데, 이게 뭐 사실관계가 뭐 되게 복잡합니다. 요거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올해 이번에 나온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도 강제추행죄는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형법에는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상습 강제추행죄는 틀림없는 포괄일죄죠. 그랬는데 2010년에 어떻게 됩니까? 2012년에 이때 그 강제추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12대 출제가 된 게 2013년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는데 새로 이제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2012년에 해봤더니 저놈 강제추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요놈까지도 포괄죄로 요거 흡수시켜갖고는 상습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이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시설돼서 뭐가 됩니까? 그날부터 미를 향해서만 이놈이 효력이 있지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2012년에 이루어진 강제추행죄도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상습 강제추행죄로서 가중처벌, 이분을 가중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소구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바로 똑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뭐 좀 복잡한데 이놈이 무지하게 요새 아청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놈 조주빈이가는 뭐 사람을 죽이지 않은 42년이죠. 확정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살인을 갖다가 몇 명 쪽에도 무기인정 아니면은 뭐가 됩니까? 법정형 정도는 성공형은 30년 정도인데 얘는 사람 죽이지 않고 42년이 확정이 돼버렸거든요. 계속해서 형량이 높아지면서 구속요건이 시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놈이 여기 보면은 총 1910개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제작을 마친 시점과 그 다음에 형이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시설된 게 며칠 차이로 몇 달 이상 개월 차이로 뭐가 됩니까? 살짝 비껴나거든요. 어쨌든 이걸 처벌하려고 하니까는 신설된 요 상습범 처벌 규정을 갖다가 소급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요 놈들을 처벌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상습 강제추행죄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니까 이후 미래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과거로 해서 이거는 절대 적용할 수 없다. 바로 이제 사실관계 그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 처형 판례. 첫 번째 사례는 절대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객관식용이고 이번 법원행시 40일에 3월 10일이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한 문제 중에 세 지문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1, 2, 3번에서 세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요건 아마 전체를 한번 다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동의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의 변경, 신법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처벌 규정이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또는 형량이 감경이 됐습니다. 이때 법률의 변경에 해당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리한 신법이 적용된다. 근데 우리 대법원 여태까지 동의설에 의해서 요 두 가지로 나눴죠. 판례가 진짜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판례가 무지하게 많았고 동의설은 뭐가 되죠? 첫 번째 이 법률의 변경의 원인이 과거에 부당한 조치에 대한 반설 고려해서 법적 견해를 변경해서 법률이 변경됐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서 예컨대 처벌 규정이 삭제됐다. 이때는 면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감경이 되면은 감경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태 변화에 불과하다. 이거는 보통 법적 결의 변경이 아니라 그냥 뭐 세월에 따라서 변경됐으니까 한 거지. 어떤 그냥 단순히 사정 변경이지 어떤 그런 법적 결의 변경이 아니다. 그럴 때는 비록 국법은 삭제됐지만은 국법에 추구표가 인정돼서 삭제된 국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기설이고 국법의 추구표를 인정한 판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의해서 동기설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예외들이 있고 후속 판례들은 이 예외들에 대한 판례입니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지금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자, 요지 1번 한번 보시죠. 자, 1번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고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적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되고 형법 1조 2항이죠.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판결로서 면소를 선고해야 됩니다. 형소법 326조의 제4호. 2번 이러한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이제는 예외 없이 이것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 2번 따라서 1번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역의 과정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 등을 적용해서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요건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서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면은 이때도 무조건 이때도 법률의 변경, 면소 판결을 하거나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해라. 두 번째가 이런 모법으로부터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률의 변경 또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하위 법령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수권을 받았다. 이럴 때는 당연히 법률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이때 이해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러나 이해가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적용된다. 2번.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의 구성조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법령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법규로부터 해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 예컨대 이제 고시 같은 것들, 행정규칙,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이것도 모법의 그 법리를 따른다면 이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9페이지 요지 3번입니다. 그러나 1번 해당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거 대법원에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수직적으로 연결된 법령이 아니라 다른 법규의 변경에 불과하다. 이럴 때는 변경의 그 법률의 변경에 해당되는 뭐가 됩니까? 이념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대법원에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이념을 따라야 된다는 것들. 자, 요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가 되면 이와 관련이 없는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서 해당 행정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 형법 1조 2항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1번입니다. 바로 밑에 이해가 있습니다. 2번, 한편 법령이 개정되지 폐지가 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해서 효력의 상실 예정하고 있던 법령. 이게 뭐죠? 한시법.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한시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법률의 변경은 한시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과에서는 한시법에 있어서 추구표의 문제 이렇게 표지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갖고는 이런 법률의 변경은 당연히 한시법도 여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번에 명확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게 한시법인데, 자, 이런 법령, 한시법은 뭐가 됩니까?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게 되지 않은 경우도 1조 2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시법은 당연히 이제는 뭐가 됩니까? 그 유효기간이 스스로 법리에 의해서 상실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한시법이 적용됐던 당시에 위반되었던 범죄 행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시법이 소멸됐더라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이때는 절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태까지는 법률의 변경에 한시법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한시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의 변경과 한시법은 전혀 상관없다. 근데 요 판례 문구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은 형법과 한시법은 거의 관련된 한시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시법은 오히려 민법에서 동본 금원에 와서 뭐가 되면 혼인시가 특별 한시법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데 1978년, 88년
두 번 1년 있었고, 그때 잘 몰라갖고는 동성농번 혼인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했었고, 그 다음에 2000 몇 년 한 번 있다가 나중에 위헌 판단받고 이제는 동성농번이 이제 혼인신고할 수 있죠. 혼인신고 못했었습니다. 우리 큰 동생이 경우한데 우리 저기 동성농번 그래갖고 우리 조카들이 아빠한테 동거인이다가 이제 풀리면서 혼인신고해갖고는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동성농 근본에 관한 특별법 해서 88년도, 78년도 이런 한시법 딱 1년 있었습니다. 형법은 70년대에 한 번 있었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한시법은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적인 원칙만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요건 이번에 그 법원행위에도 이 부분 따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 자, 3번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경과절의 법령 위반 행위는 유효기간 경과에도 그대로 처벌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여태까지는 법리가 한시법 당시에 적용 당시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법률의 변경이 끌어들였거든요. 이 판례를 기점으로 한시법이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한시법 당시 적용 당시에 위반했던 뭐가 됩니까? 범죄기들 이제는 한시법이 폐지돼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법률의 변경을 따지지 말아라. 자, 사실관계 중요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그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적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148조 2가 아니라 자전거 등에 관한 뭐가 됩니까? 156조 제11호 자전거 등 운전죄 적용 대상으로 규율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법적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동대도 많이 있죠. 저기 앞에 우리 4번 출구앞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이제 음주운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로도 뭐가 됩니까?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갖고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라 조금 아까 봤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여기에 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운전죄가 5년 이하 징역이나 그럴 겁니다. 근데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지하게 가벼워졌죠. 무지하게 가벼워. 5년 이하 징역인 것 같고, 아주 확실하게 5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게 다운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모범입니다. 해당 규정이 이거는 갖다가 변경이 됐거든요. 이거는 빼박으로 법률에 변경에 해당한다. 이제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킥보드 등의 이동수단 자전거 요거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근데 이거는 모든 자전거 포함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 두발 자전거 이거 술 먹고 타시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는 술 먹고 자전거 탔거든요. 처벌 안 받았는데 이제는 처벌 받습니다. 되게 세부대에서 들어가는데 제가 확인해 두발 자전거 여기 다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됐더라는 것들. 근데 화살표 밑에 판례와 구별하기 위해서 단 이 사건은 처벌 규정이 폐지된 사건이 아니라 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건입니다.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건이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번에 법원에서 질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제가 쭉 해놨죠. 요거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좀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나오고. 자, 밑에 최근 판례 한번 보세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금방 위에서 보셨던 그 조문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했다고 하여 이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성과 관련해서 형법 1조 2항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 볼 수 없다. 이거 정리하면 무지 헷갈립니다. 아니 틀림없이 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금 이동장치인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틀림없이 자전거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틀림없이 자전거로 분류를 해놨는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위에서 틀림없이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또 법률의 변경에 절대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사실관계 1번은 얘가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타고 하다가 음주운전을 타고 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그대로 뺑소니 쳐버린 사건입니다. 이때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 등이 상을 입었어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과연 적용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치고 도망갔거든요. 그럼 음주운전하다 사람 치고 도망간 게 아니니까는 당연히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변론을 했겠죠. 그랬더니 대법원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왜 아닌가? 사실은 그겁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하다 사람 치고 그냥 상해 입히고 도망가 버린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요걸 원역에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얘도 자동차가 아니니까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적용돼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관계예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요지 2번입니다. 자, 요지 2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2번 특가법 5제 3제 1항 5제 제11호 시작 위험운전치사상죄 즉 유창범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2제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해서 사람을 사고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용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2조 21호의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닌 같은 조 21호 2의 자전거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전동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아니란 얘기죠. 스쿠터도 안 된다.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적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맞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고 되게 저도 헷갈립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맞다.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맞다. 스쿠터하고 똑같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 방법 등에 관해서 개인적 이동 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 기술상의 편을 위해서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3번. 자, 이쪽 이런 입법 목적, 보호법 이런 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줄침법은 자, 특가법 5제 11에서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적 이동 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 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리했다 하여 이를 형법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이 돼서 그 이야기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동결하고 볼 수는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2023년 6월 29일입니다. 가장 최근 판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적용령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법률의 변경에 해당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로 해갖고는 이거 자동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 운전인데 전동 킥보드 운전이에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데 자동차 등은 5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법률이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밑에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법률이 뭐가 됩니까? 어쨌든 간에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킥보드라도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워갖고 상해를 입혔는데 심지어 사망케 했는데 그냥 뺑소니 쳤을 때, 뺑소니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을 때 그때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록 우리가 전동 킥보드를 갖다가 음주운전하면 20만 원 그 이하의 벌금이지만 어쨌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하다 사람 쳐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거 타고 가다가 사람 쳐버리면은 그것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당연히 성립되고 이때 도로교통법상의 규정과 그 다음에 특가법상의 규정은 전혀 별개 규정이라는 거죠. 도로교통법이 특가법에 영향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술 먹고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람 쳤으면은 그거 당연히 위험운전치사상죄입니다. 그런데 저기 도로교통법에 얘는 자전거로 되어 있거든요. 야, 그러면은 두발 자전거 그냥 내가 페달을 밟으면 두발 자전거 음주운전해서 두발 자전거 몰고 사람 쳐도 그것도 위험운전치사상죄입니다. 당연히 하물며 전동 킥보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굳건하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이 법률에 변경이 된 거지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된 거지 특가법이 변경이 된 게 아니다. 아까 위에 있었죠. 전혀 별개 범죄랑 위에 아까 뭐가 됩니까? 전혀 뭐가 됩니까? 별개 범죄. 어떤 직접적 관련도 없는 전혀 별개 어떤 범죄가 아니라 뭐죠? 법률. 전혀 별개 법률이 저쪽에서 개정됐을 뿐 여기에 영향 못 미친다.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쳐버리면 위험치상죄로 해서 처벌받죠. 근데 만약에 변호인처럼 하게 되면은 음주운전하면 술 먹고 전동 킥보드 하면 사람 쳐버리죠. 이거 처벌 안 받습니다. 기껏해야 상해죄 정도. 처벌 안 받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로 윤착법은 적용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전혀 관련 없는 법률의 병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위험운전치상죄로서 처벌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에 출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후년입니다. 내년 출제 안 되겠지만은 또 이거 안 들어놓으면 이거 되게 중요한지 알고 뭐 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만 해 두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2024년 6월 29일 문제는 판례는 내년에는 아마 거의 출제 안 될 겁니다. 혹시 모르죠.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다음 판례도 또 한번 보세요. 또 똑같습니다. 자, 최근 판례인데 다시 한번 좀 이따 아까 보셨던 게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죠. 자,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습건되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 지금 도로교통법하고 특가법은 다른 법령이 변경된 일단 경우입니다. 자,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에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와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률의 변경이 해당된다. 여기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형사법적으로 위험운전치상죄는 자동차건, 원동기 장치 자전거건, 전동 킥보드건, 술 처먹고 운전하는 분을 하다가 사람 상해 피도 죄다 처벌하겠다. 이 관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뭐가 바뀌었죠? 야, 그래도 킥보드를 갖다가 운전하는 걸 갖다가 자동차로 해서 5년 이하의 징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얘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당해. 이거는 확실히 어떤 관점이 변화가 된 겁니다. 법률의 변경 맞죠. 그러다 전동 킥보드라도 운전자나 사람을 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법적인 관점은 전혀 변경이 없다. 그렇다면 이때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할 수가 없다.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는데,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률의 변경으로 해당 형벌법규에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는 형법 1조 2항 면소득에 요거 절대 적용 안 된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봤고요. 요건 이제 사실관계가 또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법무사법이 되는데 저도 법무사 강의 한 10년 했었습니다. 법무사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뭐가 됐냐면 이번 개정된 법무사법에 신설이 됐는데 이거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데 저기 둘째 줄에 있습니다. 자, 법무사법 여기 보면은 갑이 개인 파산 회생 사건에 관련 법률 사무를 이임받아 취급해서 변호사법 위반을 저질렀어요. 변호사법 위반을 저질렀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 사건 등에 관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여러분들 법무사들도 형사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무사들이 형사를 뭘 한다고 근데 법무사 보시면 제가 수천 번 확인했어요. 다들 형사 상담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무사 형법은 그냥 2차에서 사례로만 했는데 그냥 우리 연습 문제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그거 딱 해놓고는 형사 상담을 받습니다. 그 순간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사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개정이 됐는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소송 사건 등에 관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협회가 좀 밀렸죠. 법무사에서 이걸 가져갔습니다. 이제 법무사들도 이제 적법화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있게 됐거든요. 법무사법이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법무사법 저도 이제 10년 강의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법무사협회 이 결속력은 변협이 절대 못 따라온답니다. 진짜 엄청나게 결속력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변협은 이것 좀 배워야 된다. 원래 높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변호사들은 좀 문모이잖아요. 진짜 강하다 그러. 이거 결국 뺏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들이 이제는 적법하게 이걸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을 했는데 그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적법한 영역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법무사들도 이 영역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법률의 변경에 해당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법원은 뭐가 되느냐. 이 법무사법 개정은 뭐가 됩니까? 어떤 법률의 변경에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은 전혀 관련성이 다른 법령이죠.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뭐가 됩니까? 어떤 법적 이념이나 관념의 변경 아니라는 거죠. 일단 편의성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놓고 해주게 하자. 어떤 법적 인정, 관점의 변경이 아니라 어떤 편의성의 문제고 법무사법이 개정된 것과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한 것은 동일 사안이지만 전혀 별개의 문제다. 어떤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너는 뭐가 됩니까?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법의 변경이 어떤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관련도 없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불법이었지만 적법하게 시설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관점의 어떤 법적 이념의 변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저 법무사들이 어쨌든 뭐 이거 보니까 법무사들이 업무가 많이 늘어났겠구나. 신났겠다 이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저기들한테, 변호사들한테는. 바로 이런 부분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범죄로 한번 넘어가시죠. 11페이지. 자, 법인범죄.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법인기업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소적의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이 경우 행위자를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라는 것들. 이것도 작년에 법원행신이 출제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문제는 법인기업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자, 법인기업 없는 공공기관인데 자, 여기 그 중간쯤에 줄시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위법에서는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긴 합니다. 한정하고 있다. 위 양벌 규정은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런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해서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 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 누가 되죠? 그 직원들. 바로 공공기관 등의 직원이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가 됩니까?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들. 그러나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중 법인기업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오케이 그러니까는 지금 개인정보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그러니까 예컨대 뭐 법무부라든가 또는 뭐 국토부 하여튼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어쨌든 개인정보 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들은 그 행위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같은 법 74조 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기업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법인격 있는 공공기관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법인격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직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되면은 당연히 법인 또는 개인은 여기서 업무주죠. 사장님, 대표. 이 사람도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처벌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명문의 규정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법률주의, 법률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범죄도 없고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확대 적용해서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죄형법적인 원칙상 죄형법적인지는 법률주의 또는 유추해서 금지원칙입니다. 죄형법적인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직원, 담당 직원, 전산 처리한 담당 직원이겠죠. 역시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실 우리 그 중앙행정부처 뭐 각종 부처들 법무부이 무슨 법인격이 있겠습니까? 법인이라는 것도 우리 학원도 법인입니다. 이것도 틀림없는 이제 여기 나름대로 상당 주식회사예요. 여기 한림도 일부 한림도 상당 주식 여기 다 법인격이 있죠. 근데 법무부가 무슨 법인격이 있다는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다 이제
예컨대 네이버 같은 때, 다음 같은 때, 거기는 뭐 엄청나게, 개인정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담당직원이 하게 되면 네이버 대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약물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법이 공공기관 아니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헷갈립니다. 그 밑에 거.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맥, 정보통신망법. 자, 영화 및 비디오물에 지내에 관한 법률 소정의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공범, 교사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이 위법성까지만 인정되면 이때 교사방조 성립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법인이 그 대표자가 처벌받는데 책임은 인정된다. 이 얘기는 뭐죠? 범죄는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범죄가 성립돼 있는데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지 아니 범죄가 성립되는데 처벌이 왜 안 받죠? 많죠. 형법에는. 이번에 12회 때 사례도 나왔지만은 틀림없이 절도죄가 성립되지만은 뭐가 돼? 근친간의 절도에는 친정 상대로에 의해서 처벌을 면제받죠.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대표가 책임까지 인정돼서 지금 그 법리 위반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면소 판결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뭐 면소 받은 판결 사유는 상관없죠. 면소 판결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범죄 성립적 면소 판결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만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책임이 인정되면 되지 않느냐. 위법성까지 인정되면 책임적 돼서 무죄이지만 위법성만 인정되면 교사방조 성립하거든요. 똑같은 법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책임까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다. 책임 인정되면 그러면 약물 규정 적용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도 이 사람은 책임 인정되지만 면소받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규정 정할 수 없다. 변호인 단일히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니까 위법성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인정되니까 범죄 성립하니까 약물 규정 정할 수 있다. 바로 요 법리가 된다라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 보시고요. 자, 그럼 부작위범인데 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일수나 끝나고도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새 이제 우리가 다 그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그 답안지를 작성하니까는 이구동성을 하는 말들이 시간이 너무 남는다. 시간이 남는데 그런데 이 시간이 남으니까는 소위 말해 뻘짓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시간이 남으니까는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라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래갖고는 뭐로 하느냐 거기다가 쓸데없는 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도 절도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절도죄 이것도 쓰고 근데 학설을 쓰려고 해서 원래부터 학설을 모르니까 학설을 안 쓰고 그러니까는 뭐 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해갖고도 양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학원에서의 이런 연습은 답안 작성은 연습일 뿐입니다. 이게 저게 어떤 실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몇 명한테는 꼭 발모라든가 신문을 꼭 봐라. 그게 왜냐면은 우리 본시험은 형사법 합쳐서 1문당 60분입니다. 근데 여기도 형법만 60분. 근데 형사법 더하죠. 원래 우리 본시험 가면 형사법 20분 씁니다. 60분 주잖아요. 그 시간 널널하거든.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는 시간 남으니까는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지 실제 본시험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은 우리 형법 쓸 때 40분에 끝내라. 이거 40분에 끝내고 그냥 제출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20분 남으니까는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거 또 쓰니까는 지구절절히 말도 안 되는 거 막 써놓는 거라.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다가 본시험장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습관이 나가고는 형법만 한 50분 썼다. 저기 아차하고도 다들이 형사법 10분 남았습니다.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첨삭했듯이 딱 쓰고 해서 40분 만에 썼다. 그럼 나가면 그만인데 본시험은 철저하게 형법 38분. 그 다음에 형사법 22분입니다. 그거가 아무리 컴퓨터로 써도 시간은 무조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는 수기했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는 웬만한 쟁점은 또 버리고 막 갖고 갔거든요. 시간이 나면은 차라리 숨겨져 있는 쟁점을 한 번 더 발견해. 어차피 우리 10개 있으면 10개 다 뽑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본시험보다는 본시험은 교수님 혼자 채점 안 하죠. 저도 법무부 2번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사시지만은 저는 사시위원이니까 2번 들어가 봤는데 그게 형법 같으면은 지금 변심을 해요. 사시 같으면은 지금 8분이 들어가셔서 1문 4분,
그 다음에 이문 내분, 그 다음에 그 민법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분이 더 들어가시죠. 그래갖고 1문 담당, 2문 담당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들 다 혼자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쟁점들이 내분이 출제하는 것보다는 몇 개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시험은 아시죠? 철제 쟁점도 훨씬 막 이번에 1, 2문 합 13쟁점 나왔습니다. 저도 보통 한 문에다 4개에서 많이 넣어봤자 5개 정도 쟁점 집어넣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집어넣는 사람인데 다른 선생님들 어떤 분들은 그냥 2쟁점만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10분 만에 쓰는 거지. 꼭 10분 동안에. 그럼 나가세요. 거기다가 대고 뭘 뭐 해놓고는 제일 무서운 게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본 시험 나도 모르게 그 짓 하다가 1년 또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절대 시간이나 뭘 할지 모르겠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쓸 만큼만 쓰고 그냥 나가버리면 됩니다.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쟁점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그 쟁점들을 갖다 판례 부분 학설 못 쓸 테니까 판례 부분을 좀 더 풍족하게 하고 검토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 포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풍부하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절대 그 뭐가 일반적인 범위, 일반론 그런 거, 뭐 원자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죠. 그래 자꾸 말도 안 되는 거 본인이 썼는데도 다 범위 다 틀려. 틀린 걸 열심히 몇 줄씩 쓰고 있는 거라. 이거 진짜 금물입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본 첨삭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첨삭반은 이게 몇 번, 우리 3번 했잖아요. 강의반은 그 다음에 한 번 했는데 강의반 반밖에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죠. 나중에 이제 몇 명이 강의반을 뒤늦게 신청해서 왔는데, 진짜 제가 첨삭반이 여기 벌써 딱 잡혔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막 제가 그랬었는데, 그거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또 부작위범 들어가시죠. 요거 부작위범하고 좀 쉬시죠. 자, 부작위에 그냥 업무상 배임죄인데,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연속, 그 법전련 모의시험에서는 이번에도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년에는 본 시험에서 뭐 출제 가능하다라는 것들. 자, 요거 우리 줄치 부분 한번 보시죠. 1번,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자,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범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 부분은 형법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부작위에 의해서 과연 횡령이나 배임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되어 왔었습니다. 뭐 판례가 없으니까 출제 안 됐지만 근데 드디어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도 가능하다는 것들. 2번. 자,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 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실행에 착수시키. 그래서 요거는 법원 행시에서도 이 부분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자면은 타인의 본질적인 재산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빨리 이 뭐가 되면 타인의 재산 사무, 금전 출납을 관리하고 있는데 빨리 이걸 처분해야만 지금 위임자, 그 타인이 재산 손이 입지 않습니다. 이 사람 계약에서 연봉 큰 딱딱 받아가면서 지금 재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재산을 갖다가 처리할 시점이 점점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뭐가 됩니까? 그 디데이에서 이제 완전히 그 시점이 왔습니다. 1분 전, 3초 전. 그러면 그때 이제 남은 건 1분밖에 안 돼서 빨리 이걸 털어버려요. 주식 같으면 빨리 이걸 매도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때 어떻게 1분 30초 전, 최소 20초 전 정도 되면은 이때는 충분히 실행, 완전히 그 위험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다 20초 지나면 끝입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떡상했다, 떡락해버렸다. 떡락해버리면 일단 재산 손해 발생이니까 입이 기수가 되겠죠. 그래갖고는 바로 30초, 20초 예정되는 상황. 그때 입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실행에 착수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구체적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판결로 그대로. 그래서 이 짐은 그대로 법원 행시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당연히 고의.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거 한 개 이거 들어가시죠.